고소장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쓰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죄를 입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서 고소를 하지 않아요. 네,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듣고 나면 맞아 당연히 그거지라고 하지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처벌이라는 말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대부분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고소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했는데 내 돈 언제 받지? 이런 의문점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처벌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가사 그 처벌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그 벌금은 피해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보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을 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즉 누군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범죄에서 그러하듯 가해자에게는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의 상식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꼭 피해자가 어떤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망행위입니다. 보통 속고 나서 어떤 재산적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적 처분은 보통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즉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망행위가 무엇인가는 사기 유형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차용금 사기와 투자 사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럴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기망이 됩니다. 돈을 빌렸다 갚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고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속였어야 기망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투자받은 돈을 원래 내가 이야기한 그 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면 즉 원래 투자하기로 한 곳에 쓸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자하고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 자체는 차용금과 달리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그 돈을 원래의 투자에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혹은 특정하게 A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엉뚱한 B에 투자했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이 꼭 나쁜 놈이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망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나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지만 사기죄 고소장을 씀에 있어서 이런 요건에 맞게 쓰지 않고 상대방이 그저 나쁘다, 연락도 안 된다, 듣고 보니 이 사람한테 피해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혼쭐을 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성립 요건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고소장에 장황하게 쓸 경우에는 담당자로 하여금 오히려 집중력을 잃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사기죄의 성립 시기입니다.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는 통상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성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재산적인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잠수를 타고 하는 걸로 인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들이 과거에 이 사람이 사기를 쳤구나라는 걸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바로 인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뢰인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은 이후에 내가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지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 역시도 사기죄가 과거에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과거에 한 행위가 100% 사기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면 과거의 한 행위가 사기로 강하게 의심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사기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고소장에 잘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인 사기죄 처벌로 연결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기에 고의가 있었냐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자금의 사용처를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고의라는 것은 사기칠 의사, 즉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어서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드러난 정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칠 의사가 있었구나 혹은 아니었구나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부에 드러난 정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재산 상태, 직업, 급여, 신용 상태,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사기칠 고의였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월 급여가 200만 원인데 누군가에게 돈을 3억을 빌렸다면 과연 자기 급여로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기 사건에서든 할 것 없이 사용처에 대한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간에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고소장은 종국적으로는 처벌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너무나도 뒷이야기고, 첫 번째 단계는 고소장을 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공권력, 즉 수사권을 발동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겠다라는 의심이 들도록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뢰인분들은 상담하러 오셨을 때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가져오셔서 이대로 제출하면 괜찮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치우쳐져 있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끔, 수사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고소장을 쓰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수사를 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로 수사를 했을 때는 경찰을 지휘한 적이 있고 경찰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수사가 꼼꼼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수사가 좀 미흡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미리미리 고소장에 작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고소장을 내놓고 이후에 진행되는 걸 봐서 그때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의 첫 단추는 고소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매어진 경우에는 이후에 아무리 바로 잡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소장을 내고 나서 수사가 진행되면 이후에 전문가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앞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고소를 통해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 관련돼서 또 하나의 단골 질문은, 아무래도 이런 질문은 경제적인 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고소장만 써주는 데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를 통으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 고소장만 써주시면 안 되냐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고소장을 잘 써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트래킹, 즉 추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경찰이 우리를 언제 소환하는지, 우리를 조사하고 나면 상대방은 언제 부르는지, 상대방은 경찰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들을 더 수집하고 있는지, 또 무엇보다 경찰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경찰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건 진행 상황을 트래킹하는 것은 놀랍게도 대부분의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소장만 작성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고소장만 쓰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변호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후에 필요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변호사한테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선임은 하되 고소장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계가 제출이 되고 변호사 이름이 고소장에 들어가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고소장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면 변호사는 저는 그건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해서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만 작성 도움 받는 것, 이것은 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고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고소할 일이 없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결국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고 어떤 돈이든 지출이 될 때는 관련 증빙 자료나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 계약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문화일 수도 있는데 돈을 처음 주는 단계에서는 사이가 좋고 어떤 좋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서로 믿고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용증 한 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하면 괜히 초반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50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해도 계약서는 한 장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하나 하려면 계약서가 적어도 책 한 권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분쟁이 있는 마당에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 없으니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놔야 미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돈 못 돌려받을 텐데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는 거 아닌가? 이번 달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까지만 기다려 볼까? 괜히 고소했다가 상대방과 사이가 나빠져서 돈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것만 아시면 받아야 될 돈은 물론 이자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데 사기 당하면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돌려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증거가 없어서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라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해보면 증거가 없어서 못 돌려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증거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말도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투자 사기인데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병행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하나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 이 두 가지가 있고 형사고소는 통상 투자 사기의 경우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나 돈 없어, 백제 그냥 감옥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상대방이 돈이 없다, 난 더 이상 못 준다 라고 배째라 하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 상대방 명의로 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당장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법은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가 아니면 이것을 뺏어올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다시 상대방 명의로 되돌리는 일명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입증도 어렵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 민사소송을 할지 여부는 선택이지만 형사고소는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형사고소가 가해자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 비해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찾는 데만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데 고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대방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고소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안 그럴 것 같았던 상대방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정말 재산이 없는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지금은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미래에 갖게 될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형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아야 될 돈도 받을 수 없고 처벌받아야 될 행위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념하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소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방금 여쭤보신 질문들을 실제로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고소장을 써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거기 민원실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맞게 혼자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는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인데, 사기죄의 고소장을 잘 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개인이 써서 경찰서에 가져갈 경우 경찰은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를 시켜주지 않거나 접수가 되었더라도 반려시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법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자인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소장에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충 쓴 고소장은 대충 하는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써서 제출할 경우에는 경찰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민사 문제이니 경찰서에 올 일이 아니라 직접 법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수사를 간략하게 종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님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돈과 관련된 사건들은 간혹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부분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검사 재직 당시에 경찰을 수사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어떤 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를 고소장에 작성을 해서 일명 수사 요망사항이라는 목차 하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수사를 해달라고 자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검사님들이 사용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까지도 맞춰서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은 초동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우리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님이나 판사님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첫 단계부터 법리에 맞는 작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일단 써서 내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이후에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나라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된 고소장은 상대방의 불처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어깨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이 돼서 이후에는 더 기세등등하게 배째라 라는 식으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충 쓴 고소장은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소는 당연히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는 거지만 그 전 단계로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했다고 해서 경찰이 모든 사건 수사 철저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장을 봤을 때 이거 수사해야겠구나, 이 사람 피해를 봤구나, 이 사람이 피해본 돈을 상대방이 어디에 썼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대부분은 돈을 받아간 상대방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에 따라 처벌로 연결되는데, 어디에 썼는가는 개인의 힘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인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통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를 하는데, 사기, 횡령과 같은 범죄는 폭행 이런 것과 달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심지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만큼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고소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 계속 갚는다고 말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고, 그럴 때 피해보신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기다렸다가 갚으면 고소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을 기다렸을 때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돈을 돌려받긴 했는데 약속했던 날짜보다 몇 년이나 지났어요. 고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돈을 막 부랴부랴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받았으니까 고소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 시기는 각 범죄마다 다른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상대방에게 주었다면 그 준 시기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리 성립한 범죄가 없던 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폭행을 당하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이후에 치료비를 줬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합니다. 뒤늦게 돈을 준 경우에 이걸 갖고 합의를 당연히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이상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돈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만 받고 내가 합의를 해줄지, 아니면 이자까지 받고 나서 합의를 해줄지, 그 부분은 당사자가 잘 고민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이후에 다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합의하는 경우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조건부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는 오늘 주지만 일부는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일부를 받는 거에 급급해서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상대방은 그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에 사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실 경우에는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무엇인지 매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히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시기 전에 꼭 조언을 받으십시오.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학생이라서, 피해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대방이 지인이라서, 혹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걸로 연결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봅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 만큼 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인 사기 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그리고 합의의 의미, 그리고 합의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 자체가 매우 무겁고, 만약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취 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경제적 회복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명예나 자존심이 걸린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금을 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켜 준다면 합의에 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합의는 합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의입니다. 다만 이 말을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이지, 합의에 있어서의 본질이 반드시 합의금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아는 건, 그럼 이제 합의가 됐으니 나는 처벌을 안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처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고, 선처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뿐만 아니라 처벌을 가볍게 받는 선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마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각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색하면 나오는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이런 것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가장 난처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걸 변호사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도 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은 금액으로 정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로 연락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찾는 순간까지 왔다면 상대방은 이미 나를 고소했을 수도 있고, 고소를 했다는 말은 당사자끼리 서로 대화를 해갖고는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로지 합의하는 절차만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사건에서 합의가 왜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인데 의외로 장애 사유이기도 합니다. 통상 합의가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전화, 문자, 톡, 이메일 몇십 통, 몇백 통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락을 해보면 상대 변호사님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상대방 변호사님도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의뢰인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나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제 경험을 하나 생생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이었고 피해자 변호사님과 연락을 하는데 과장을 안 보태고 한 달에 전화 통화가 연결된 것만 한 1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받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적어도 몇십 번은 되는데 15번을 전화할 때마다 제가 제 자기소개를 매우 자세하게 한 뒤에야 상대방 변호사님은 아 하고 기억하는 둥 마는 둥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는 말은 그래서 얼마요? 이런 식으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상정하듯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피해자를 대리한 경우에 가해자 측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 의뢰인 피해자가 이 정도의 지금 피해를 입어서 너무 힘들어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바쁘니까 아 됐고요, 그냥 얼마에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위 말해 쇼 붙이듯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는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변호사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아닌 그냥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범 이론에 따라 피해 금액이 생각보다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예로 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그냥 물건 하나 전달해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당일 수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를 친 금액이 몇 억이라고 한다면 공범 이론을 좀 넓게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입힌 피해의 금액이 몇 억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함에 있어서 나는 그냥 10만 원만 얻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그런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입니다. 합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분납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피해자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 분납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뭐 공탁이라는 방법을 추후에 활용하게 될지 이런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했던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신 분인데 일명 전달책이었습니다. 용돈벌이를 하고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여기서 시킨 일은 그냥 어떤 사람이 주는 물건을 그대로 어딘가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사실 알고 보니 현금이거나 통장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였습니다. 당시 이 의뢰인이 이 행위로 인해서 번 돈은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했으나 며칠에 걸쳐서 10건 이상을 하다 보니 피해자들 전체가 입은 피해의 금액은 몇 억이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몇 억을 내가 가진 게 결코 아니고 나는 전달만 했을 뿐이고 진짜 그 큰 돈은 이분이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다른 사람이 받았을 텐데 피해자들이 이 몇 억을 이분한테 요구한다면 합의는 하고 싶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제가 같이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을 해서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입으신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변호인으로서 노력했던 부분은 가해자, 의뢰인이 이 피해 금액을 모두 취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게
설득하는 일을 먼저 했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작성하는 이 합의서는 의뢰인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공범들이 잡힌다면 그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저 배상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의서까지 제가 잘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가해자를 제가 대리한 것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오신 분들 중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다퉈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사기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것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으로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무작정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꼭 변호사와 선임은 안 해도 좋으니 상담만큼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